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업을 원래 이제 시리즈로 해가지고 원래 우리 커리큘럼에서 보면 뭐 심화 강의가 핵심 정리로 돼버리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하고 그 다음에 판례 강의가 원래는 이제 기초 GS 하면서 우리가 같이 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원래 커리큘럼상 사례 강의가 되어 있는데 사례 강의를 혼자 아무리 해도 의미가 없어가지고 GS를 같이 하면서 진도별로 지금 그래서 이게 진도별 실전 GS라고 하는 그 네이밍을 주고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8번 동안 그 풀 수 있는 문제, 그러니까 최대한 쟁점별로 풀 수 있는 문제를 앞으로 8주간 이렇게 풀 수 있도록 하면서 사례 같이 하면서 여러분들 실전에 해당하는 걸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려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가 핵심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기초 GS 하면서 기출 심화하고 그 다음에 사례 강의 다음에 원래 기초 GS 따로 들어가는 게 원래 커리큘럼이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수업이 너무 루즈하고 원래 잘 듣지도 않았고 그래서 좀 실전에 가깝게 좀 해보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게 자꾸 소리가 좀 저기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는 진도별 GS로 가면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일주의 첫 번째 2주, 그러니까 1회차에서는 법원을 주로 할 겁니다. 법원을 주로 할 거고 2회차에서는 당사자를 주로 할 거예요. 당사자를 주로 할 거고 3회차에서는 소개시하고 그 다음에 소속물 그 다음에 소의 이익 요걸 중점적으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4회차에서는 결론을 중점적으로 할 거고 그 다음 5회차에서는 증거법을 중점적으로 할 겁니다. 그 다음에 6회차에서는 소송의 종료를 중점적으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7회차에서는 상수와 객관적 병합 그리고 8회차에서는 주관적 병합을 주로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초 GS에서 했던 그 거의 비슷한 커리큘럼을 가지고 쭉 우리가 한번 11월 달인데 지금 11월 달 요때까지만 이게 정리가 가능하고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되는 어떤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 이대로 우리가 볼 것이다. 이게 사례도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례 강의를 실전 GS를 하면서 그리고 실제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는 게 가장 중요한 공부 방법인 거지 누가 이렇게 앞에서 아무리 설명해줘도 본인들이 풀어보지 않은 한 아무런 의미도 없다라고 누차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도별로 쭉 해가지고 앞으로 8번 동안 그래서 12월 1일 날 아마 끝날 겁니다. 12월 1일 날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끝날 거고요. 그 다음에 12월부터는 죄송합니다. 이게 죄송합니다. 네. 정말 죄송합니다. 12월부터는 이제 실전 A형 해가지고 실전 A형에서 이제 따로 이제 근데 진도별 비슷하게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와 겹치는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다른 형태의 문제가 나가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모든 문제를 뭐 완전 새롭게 할 수 없는 거고 B형을 할 때 완전 새롭게 하는 경향성이 좀 크고 A형까지는 기본적으로 했던 문제나 혹은 꼭 해야 될 문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따로 12월 들어가서 실전 A형을 따로 들으실 필요는 제가 볼 땐 없을 것 같고 만약에 물론 직급 문제랑 같지는 않습니다. 뭐 한두 문제 두세 문제 정도가 변경될 가능성은 매우 큰데 왜냐하면 그때부터는 주로 이제 실전에 해당하는 거고 요건 지금 진도별이라고 하는 걸 분명히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사례 강의 겸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진도별 GS, 실전 GS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수업이 이렇게 구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그걸 참고하시고 이 기회에 진도별을 쭉 또 한번 여러분들 정리하시는 그런 과정, 그런 시간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달부터 실전 A형 들어갈 것이고 이게 아마 내년 2월이나 3월까지 할 거고 그 다음에 4월부터가 아마 B형 3월이나 4월부터가 B형으로 따로 하고 요게 이제 마지막까지 그리고 뒤에 이제 모의고사까지 하게 되면 이제 11월 지나면 또 금방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겨울 지나고 나면 바로 또 이제 시험 준비가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8주 동안 12월 1일 동안 1일까지 화요일 날 목요일 날 이대로 이 커리큘럼들을 쭉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최대한 설명이나 이런 부분에서 판례를 좀 많이 첨부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다시 한번 기초와 기본을 갖추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해야 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기본하고 기초를 갖추지 않으면 이게 이제 쉽게 쓰러지는 나무처럼 이게 오래 못 갑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기본하고 기초를 갖춰줘야 된다. 웬만한 사례들을 많이 보고 이런 거 중요한 것보다 민사소송의 전체적인 흐름과 내용을 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예, 이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11월 2일 날 그 시험 발표하고 나서 우리가 지금 진도별 그 실전 GS 수업을 처음 하고 있는데 요 얘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요번에 기본 제가 그 7월 1일 날 시험 보고 나서 바로 제가 그 모범 답안을 올리면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뭐 역대급으로 되게 쉬운 시험이고 그 다음에 압도적인 승리가 필요하다 해가지고 대략 그런 뉘앙스로 굉장히 점수가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좀 불만이 많았던 그 정말 쉬웠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좀 점수가 좀 잘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물론 전체적인 건 여튼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면 옛날에 60점 반드시 넘어야 했는데 지금 60점, 63점 정도 총점 3점 정도가 아마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60점에서 70점 사이가 500명인가 그러잖아요. 그죠? 500명인가 그렇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요 64점에서 한 70점 사이 옛날에 60점 넘은 게 보통 300명 정도가 됐거든요. 그죠? 이게 보통 300명 정도가 됐고 그러니까 지금 요게 이렇게 옮겨졌으니까 64점, 63점 이상짜리가 볼 때 한 300명 정도가 될 겁니다. 그죠? 왜냐면 반이니까 250명이니까 그죠? 제가 볼 때는 총점이 한 3점 정도가 올라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이게 맞아요. 그래야 이게 작년에 60점 넘은 게 300명이고 60점 넘은 게 500명이기 때문에 그걸 반 딱 잘랐는데 65점인 것 같지만 약간 그래도 65점 이상보다는 63, 4점 정도가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 최소 63점 이 정도를 맞아줘야 합격선이다라고 무조건 이거는 맞아줘야 된다 이렇게. 작년 같은 경우에나 기존에는 무조건 60점 이상을 맞아줘라 이렇게 되어 있던 게 올해는 무조건 63점, 64점 정도는 무조건 맞아줘야만 합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시 아마 제가 볼 때 원상 복구할 겁니다. 이게 이제 항상 이거는 작용과 반작용이라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갑자기 한 4, 5점 정도 평균 올라와 버리면 다시 또 원상 복구하려고 하는 또 반작용이 작용해서 내년에는 다시 또 약간 문제가 어려워질 것이다라고 하는 건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을 거고요. 특히 57회 정도의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제가 혼자 조심스럽게 생각하고요. 제가 왜 이렇게 그때도 말씀드렸고 왜 했냐면 문제가 너무 평이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너무 평이하고 한간에 보니까 얼핏 저도 그냥 질문으로 들어서 하는데 무슨 그 노인 요양병원 같은 거 가지고 막 문제상 부르는데 그건 문제가 안 돼요. 그거는 그 기본적인 이론, 그 논의를 가지고 얼마의 그 문제의 타당성 있게 썼냐를 가지고 점수에 대한 폭이 나오는 거지. 뭐 그 판례를 하나 알고 모르고가 그 어떤 그 점수에 그런 건 아니다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평이한 점수. 그 기본에 해당하는 걸 얼마나 써줬느냐. 이게 채점자들은 항상 그걸 보려고 하는 거지. 그걸 맞췄냐, 안 맞췄느냐가 너무 이쪽에 오니까 여러분들한테 또 주구장창 말씀드리지만 그 OX 문제로 알고 있어요. 사례 문제가. 사례 문제가 세상에 OX 문제가 어디 있어. 그러면 그걸 판례를 왜 합니까? 그냥 OX 컴퓨터에 해버리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검토하고 따질 줄 아느냐. 기본과 기초가 제대로 갖춰져 있느냐를 사례를 통해서 보려고 하는 거지. 어떤 거에 대한 해답, 어떤 거에 대한 판례를 정확히 알고 있느냐 모르고 그건 객관식 보지 왜 이거 사례를 봅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죠? 현장에서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지만 그 문제에 맞는 형태의 어떤 논의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채점 포인트다. 채점의 어떤 각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래서 자꾸 여러분한테 제가 말씀드리는데, 사례 문제 푸는 데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그 문제를 어떻게 출제자가 무엇을 의도하고 어떤 걸 써줘야 되는지를 반드시 좀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또 한번 말씀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좀 얘기를 하고, 지금 보니까 통계적으로 다시 그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지금 70점 넘은 게 50명인가 70명인가 그렇잖아요. 그죠? 이게 보통 한 67, 8점 넘은 게 보통 작년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작년에 보면 70점 넘은 게 두세 명밖에 안 됐잖아요. 그죠? 그 얘기는 75점 넘은 게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니까 보통 점수 폭이 제가 볼 때 한 3, 4점 올라가면 거의 통계가 맞았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뭐 많이 올라간 것도 아니고 보통 한 총점 한 3, 4점 정도가 작년보다 많이 올라간 거고, 이제 그게 이제 평균이 돼버리니까 좀 의미가 있어서 의미가 있는 거지. 다시 또 원상복구 할 거니까 올해는 여러분들이 좀, 그러니까 여기에서 공통적인 여러분들 알 거예요. 하여튼 민소는 무조건 고득점 과목이라는 거는 이거는 변치 않는 사항입니다. 근데 여기에다가도 반드시 특상을 기본적인 거. 올해 같은 경우에 제가 알고 있는 사람 70점 넘은 사람 2명이 있어요. 2명이. 2명이 있는데 떨어졌어요. 민소 70점을 맞고 떨어지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이건 정말 불행한 일이에요. 그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동차생 중에서도 저거 이름이 같은 애가 70 넘는데 떨어졌다고 연락이 와가지고 매우 마음이 좀 아픕니다. 진짜 마음이 아프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65점 넘은 사람 중에 떨어진 사람 부지기수만, 그러니까 500명이니까 60점에서 500명 이상이 지금 그 중에 지금 220명이 붙었다는 거니까, 그 중에 또 59점, 50점대 후반 중에 특상 잘 봐가지고 붙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결과적으로 이제 더하기 빼기 똑같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면, 민소는 무조건 고득점을 하고, 이 고득점만 가지고는 안 되고, 특상도 좀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특상을 웬만큼 하는 이상은 반드시 고득점을 맞아야 되고, 고득점을 맞는 이상은 특상도 웬만큼 해줘야만 합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뭐 언제, 하나만 한 얘기예요. 그죠? 이 얘기는 정말 하나만 한 얘기인데, 그렇게 됐습니다. 좀 정말 아쉬워서 제가 하는 얘기예요. 어떻게 민소 70을 받고 떨어지냐. 이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요 특허 때문에 떨어진 수강생도 있고요. 상표 때문에 떨어진 수강생도 있어요. 저한테는 문자가 이렇게 막 오고 카톡도 막 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서 좀 어떤 수강생은 특허법 때문에, 특허가 의외로 또 점수가 안 좋은 수험생이 있는 반면에 또 상표가 또 의외로 안 좋은, 다 몇 점이냐, 다 67점, 66점, 68점, 다 이런 수강생들, 그러니까 저랑 같이 공부했던 이런 애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제가 따로 뭐라고 얘기하기가 굉장히 곤란하고, 이거에 대한 결론이라는 거죠. 민소는 기본 고득점이고, 특상도 웬만큼은 맞아줘야만, 정말 하나만 한 얘기지만, 정말이지, 여러분들, 어느 과목도 소홀히 할 수 없고, 잘 여러분들이 좀, 이제 우리가 시작하는 단계예요. 그죠? 이제 합격자 발표하고 나서,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 몇 개월 남았어요? 9개월 남았나요? 이제 10개월 남았나요? 얼마 안 남았어요. 그죠? 겨울 지나고, 크리스마스 지나고, 내년 구정 지나고 하면 이제 끝난 거예요. 이제 빨리 여러분들이 체계를 잡으시고, 지치지 않고 가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랑 같이 공부했던 합격자들 중에, 원래 이번 주부터 같이, 촬영하지 않고 따로 이제 비대면, 대면을 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 합격자들에서 만나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려고 원래 이번 주부터 마련했는데, 이번 주에 뭔 일이 바쁘대, 뭐 자소서도 써야 되고, 또 합격하고 나니까 약간 또 이제 생각이 바뀌었겠죠? 내가 왜 네 말을 들어야 되냐 하면서 약간 뻗대는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뻗대는 거에 내가 엄청나게 지랄을 해가지고, 이번 주는 그냥 건너가고, 왜냐면 자기 정리들도 해야 되고 막 이래가지고, 다음 주부터 수업 끝나고 나서 같이 이제 합격자들 밥 사달라고 제가 했어요. 그래서 밥 먹으면서 궁금한 거 다음 주부터 이렇게 물어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최소한 서너 번은 같이 이렇게 할 거니까, 그냥 한 명한테만 제대로 물어보고 나머지는 맛있는 거, 주로 고기, 소고기 먹는 걸로
이렇게 주로 이렇게 한번 할 생각입니다. 다음 주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미리 말씀드리는데, 11월 셋째 주가 지금 1주, 2주, 그 다음에 이게 3주죠. 3주, 요때 지금 원래 화목인데요. 화목인데, 요때 월요일하고 금요일 날 이렇게 좀 날짜를 좀 바꿀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간대는 똑같고요. 왜냐하면 제가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여러분들이 그 중요한 그 특허 그쪽에서 강의가 좀 갑자기가 아니라 원래 잡혀 있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좀 시간을 좀 조절하시기 바라고, 시간대는 똑같아요. 우리가 똑같은데 요일만 월요일하고 금요일로 좀 바꾸길 좀 바라겠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머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수업 들어가도록 할게요. 진도별로 들어가는데 법원 들어가기 전에 신의칙 문제를 한번 다뤄볼 수밖에 없어요. 신의칙은 민사소송법에서 가장 의미가 있는, 민법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죠?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신의칙 위반되면 이게 권리보익이 없어요. 권리보익이 없기 때문에 소가 부적법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요 권리보익 문제가 주로 뭐와 연관되어 있냐면 집행하고 연관되어 있다라고 제가 옛날부터 굉장히 아주 강조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기본 강의할 때, 우리가 핵심 정리 강의할 때, 이 권리보익이라고 하는 결국 집행을 전제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의미가 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법원 들어가면 어떻게 하냐면 재판권 문제가 있다 했죠. 그죠? 재판 관할권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관할 문제가 있다. 관할 문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법관의 제척 기피 회피예요. 법관의 제척 기피 회피 문제가 총 법원에서 이 세 가지가 문제가 되고, 요 재판권 문제는 기초 GS에서 한번 딱 짚고 넘어갔습니다. 그죠? 요거는 제가 할 때, 물론 요거는 나중에 실전 GS A형 할 때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한번 꼭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재판권 문제는 언제고 나올 때가 됐어요. 특히 올해처럼 국제사법이 개정이 돼서 새로운 그 관할 문제가 그 실제법으로 이렇게 따로 국제사법에서 규정한 이상은 한번 검토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기 때문에 따로 이제 제가 따로 한번 낼 필요가 있고, 그런 차원에서 제가 기초 GS 할 때 제가 충분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실전 진도별 들어가면서 기초 GS 들으셨던 여러분들이 있을 거를 전제를 해가지고 일단 이 부분은 제가 재판권 문제는 이번에 내지 않았어요. 주로 내는 건 그럼 당연히 뭐예요? 관할 문제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관할 문제가 들어가면서 이게 이제 법정 관할 문제하고 그 다음에 거동 관할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거동 관할은 다시 또 합의 관할 문제하고 그 다음에 변론 관할 문제로 따로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그죠? 특히 지금 합의 관할 문제는 제가 생각하건대 우리 기출 문제와 연관해서도 마찬가지지만 이 합의 관할 문제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우리가 진도별 모의고사 하면서 여러분들이 확실히 좀 알아둬라 라고 말씀드리고, 법정 관할 들어가면 그 토지 관할하고 사물 관할 문제 있죠. 그죠? 사물 관할에 관한 사물 관할 규칙도 바뀌어졌단 말이에요. 22년도에 사물 관할 규칙도 바뀌어졌기 때문에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되고, 토지 관할 들어가면 나올 수 있는 건 관련 재판적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하나 더 들어가는 건 24조, 25조가 관련 재판적인데, 24조에서 여러분들 알고 있다시피 특허소송에 관련되어 있는 24조 관할 문제가 또 여기서 논의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번은 또 짚고 넘어가야 되죠. 제척 기피 회피. 이 부분은 또 여러분들이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요것도 시험에 나왔었어요. 13년 전인가? 12년 전에, 14년 전에 나왔구나. 그대로 제척 기피 문제가 한 번도 안 나왔고, 그럼 어느 순간 이제 불현듯이, 그죠? 한 번 나올 때가 됐기 때문에, 그것도 2018년도에 또 제척 기피, 18년도인가 19년도에 판례가 또 나왔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 문제까지 여러분들이, 그래서 법원에서는 한 문제나 두 문제 정도가 반드시 나올 수 있는데, 결국 나올 만한 건 관할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가 기출문제를 아시다시피 한 4, 5년 만에 4, 5년 주기로 해가지고
관할 문제는 반드시 나왔고요. 관련 재판전 문제가 최근 2018년도인가 나왔었잖아요. 우리 이제 기출문제 우리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죠? 그 전에 2014년도에는 국제재판관할 합의 문제가 나왔었고요. 그죠? 그 다음 2010년도인가 9년도에는 다시 사물 관할에 관한 문제, 그러니까 이른바 습수의 원칙과 관할 항정의 원칙, 이 문제가 나왔었고, 그래서 4, 5년마다 이렇게 보통 법원에 관한 문제가 한 번씩 나온다면, 올해 같은 경우에도 그런 문제, 진도별로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봤을 때 가장 빈도수가 낮지만 전체적인 커리큘럼에서 법원의 그 출제 빈도수가 가장 낮지만, 그러나 이 지금은 한 번 정도 나올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법원에 관한 집중적인 문제, 특히 어떤 문제를 여러분이 잘 알아두셔야 되느냐, 특히 이 합의 관할 문제나 기타 관련 재판적 문제, 이 특가소송 문제까지 여러분들한테 한 번씩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문제들 우리가 지금 진도별로 이렇게 보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요걸 이렇게 모아 놓으셔서 보셔도 우리가 지금 사례 본 만큼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진도별로 볼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따로 사례집을 또 봐도 되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사례 강의 겸 진도별 GS 겸 여러분들 또 쓰기 연습까지 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은 법원에 대한 기본적인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답안지 쓰는 거는 기초 GS 때부터 쭉 해왔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기 때문에 실전 GS에서만큼은 제가 따로, 그리고 첨삭도 그래서 기초 GS만큼 하지 않고요. 점수하고 주로 정말 필요한 부분에 한해서만 제가 첨삭을 하고, 거의 첨삭도 없이 바로 설명과 점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이해할 수 있고, 또 주로 여러분들이 필요하다면 질문을 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를 보면, 1번 문제가 1번 양가로 1번 보면 A가 심신미약 상태로 피성령 흑연 심판을 받았고, 남편 갑은 이를 모르는, 그러니까 갑하고 A가 심신미약인데 A를 이용한 거예요. 누가? 을이 왜 이용했다 그랬죠? 자기 채무를 이행해서. 그러니까 A 앞으로 등기를 해놔야 집행자산이 생겼잖아요. 그죠? 그럼 결과적으로 을은 A 소유로 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였어요. 그래서 이 강제집행에 대해서 무효인 판결에 의한 부적법한 중 청구 이의소를, 청구 이의소도 뭐예요? 소송이란 말이에요. 그죠? 소송이고, 그럼 강제집행을 하는 게 부당하다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뭐 강제집행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이의 제기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변론 종교로 새로운 사유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원래 이게 이 변종 후 사유라고 하는 건 기판력 들어가면 주로 이제 거기에서 변종 전이냐 후냐는 주로 218조하고, 그 다음에 청구 이의소, 민사집행법 44조. 민사집행법 44조가 청구 이의소고, 그럼 변론 종교로 새로운 사유를 가지고 청구 이의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죠? 당연히 기판력 하면서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청구의 이의 사유로서, 청구 이의소로서 어떤 걸 주장할 수 있느냐?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명신탁하고 재심을 논하지 말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왜 재심을 논하지 말라. 이렇게 논하지 말라 그러는데 꼭 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지 마세요.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잘 보시면 뭔가 을의 행동 자체가 어떤 거예요, 지금? 억지로 A 이름을 갖다 놓고 A 등기를 해놓고 나서 강제 집행 들어가고 판결 확정까지 받았어요. 확정 판결 받은 걸 또 집행하러 들어오는 것 자체를 무엇을 물어보는 거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빨리 이런 때는 진도별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빨리 캐치를 해야 되는데, 물론 실전 들어가면 그건 몰라요. 모르는 거. 그런데 제가 자꾸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빨리 연습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요 2단계에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버릇을 들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분명히 이거는 재심 논하지도 알고, 뭐 분명히 우리가 오늘 첫날 봤다는 건 뭐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뭔지를 찾아내라는 것, 이런 눈치, 그죠? 이런 뭐 촉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죠? 이런 빨리 해야 되고, 물론 A의 의뢰 행동이 어때요? 뭔가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게 민법이나 민사동법적으로 뭐라고 표현해요? 신의칙 위반됐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신의칙을 위반한 모든 형태의 소송행위, 이른바 집행도 소송행위 일종이 아니에요. 집행도 소송의 일종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이 뭐에 위반되는 거예요? 신의칙에 위반되었다라고 주장할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주장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우선 뭐부터 주장해야 돼? 판결이 유효냐 무효냐 이거부터 해야 되겠죠. 그죠? 당연히 판결은 유효야 무효예요. 유효죠. 그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취지해 보면 예, 청구이소가 받아들여졌지. 그럼 위에서 두 번째 양가를 1번에 보면 뭐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 을이 분명히 뭐라고 있어. 을이 두 번째 무효인 판결에 기한 거라고 무효인 판결에 기한 거라고 주장을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 주장에 대해서 논의를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판사들이 하는 거는, 우리가 문제를 푸는 거는 원고라고 하는 자 혹은 피고라고 하는 자의 주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판사로서 어떤 답을 내릴 거냐가 바로 사례 문제예요. 그 얘가 이 무효인 판결이라고 주장했으니까 이거에 대한 답을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 되겠지. 그리고 또 뭘 했어? 청구 이의소를 제기할 수 있냐면 청구 이의소의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이 청구 이의에. 그러면 문제의 소재 1번 요거에 대한 답이잖아요. 그죠? 무효 여부죠. 판결의 무효 여부.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한 거 청구 이의 사유. 청구 이의의 사유. 그러니까 뭐냐? 그리고 결론. 이렇게 나와야 될 거예요. 그 대목차 이렇게 문제의 소재. 그럼 무효 여부. 요거 문제의 소재에다가는 당연히 뭐라고? 무효 여부. 그 다음에 청구 이의 사유. 이렇게 이거 쓰는 거예요. 이런 거. 그리고 나서 무효 여부. 무효야 아니야. 소송 능력이 없거나 이런 것들이 소송 행위는 무효지만 그러나 유효인 판결이잖아. 위법하지만 어떤 판결이야? 이거 맨날 하잖아요. 그죠? 소송 행위하고 판결이 나오면 판결 이후에는 유효냐 무효냐인데 무효인 판결은 제망적게 빼놓고 전부 다 버려있어요. 전부 다 유효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여기에다가는 당연히 무효 여부에 대한 기본적인 논의를 써주고 청구 이의 사유, 청구 이거는 변종 후 새로운 사유로서 신의칙, 그럼 신의칙의 위반이 왜 변종 후 새로운 사유냐를 여기다 충분히 써줘야 돼요. 이 소송 자체도 신의칙 위반됐지만 그러나 그 신의칙 위반된 걸 가지고 또 집행해 오라는 것도 역시 신의칙 위반된 거다. 그러니까 권리 보이기 없는 하나의 집행 소송이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신의칙 위반된 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론 유효지만 신의칙에 위반된 집행이기 때문에 청구 이의 사유로서 삼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주시고 이것도 판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판례 없는 문제를 낼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판례도 여러분들 밑에 보시라고 제가 뒤에다가 해놨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각주 4페이지 보면 좀 옛날 판례긴 하지만 충분히 여러분들이 한번 검토해 볼 만한 거. 신의칙은 집행까지도 연결돼서 나오는 신의칙의 원칙이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죠? 의미 있습니다. 질문! 이 부분에 대해서. 청구 이의에서가 네. 전에 승소 판결하고 기판력이 저촉되는 거고. 기판력이 저촉이 안 되죠? 왜 기판력이 저촉이 돼요? 청구의 이의에서 변종 후 그러면 기판력 확정 판결이 나와 있는데 그 변종 후 사유를 가지고 기판력을 새로운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새로운 청구를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판결이 나왔는데 네. 집행하는 것 자체가 신의칙 위반되는 거다. 그러면 변종 후 새로운 사유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새로운 그거 쓰라는 거죠. 그쪽으로 쓰는 네. 거는 안 되나요? 그렇게 쓰라고요. 아, 네, 근데 네. 여기서 뭐 딱히 기판력에 대한 얘기라기보다는 기판력에 대한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청구 이의 사유로서 새로운 사유로서 신의칙 위반을 주장할 수 있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기판력을 논의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5페이지에 보면 소송 판결의 효력은 뭐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강제 집행의 신의칙 위반 여부 해가지고 신의칙 논의를 굉장히 많이 써놨어요. 내가. 왜냐면 뭐가 좀 있어 보여야 되니까. 여기서 물어보려고 하는 건 뭘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 행위, 강제 집행 들어오는 거 행위 자체가 뭐에 위반됐다는 거예요? 신의칙에 위반됐다는 거. 제가 오늘 이제 우리 합격 못했지만 오늘 같이 공부했던 우리 충원 씨도 이렇게 가면서 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장 좋은데 쟁점도 잘 잡고 구라가 없다 그래요. 구라가. 뭐가 그런 쟁점이 있으면 그 쟁점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썰을 풀어주고 열심히 그거에 대해서 논의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건 일종의 뭐냐면 성의예요. 답안지 쓰는 성의. 근데 여러분들 여기다가 내가 신의칙 얘기 엄청 써놨어요? 안 써놨어요?
그래, 간다고 다 신의치고 위반된, 신의치고 위반, 강제집행이 신의치고 위반되었다. 이거 끝! 그러면 이 답안 자체가 나올 필요가 없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 신의칭 얘기를 여러분들 쓸 만큼 계속 쓰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요? 요게 검토 및 사안의 경우에 가지고, 제가 그 판례 해가지고 6페이지에 보면 신의칙은 다른 소송법상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권리를 구제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되어야 하나. 그러니까 왜냐면 뭐예요? 보충적 효력설이니까. 의뢰 A에 대한 승소 판결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실관계 부당 형사하고 이에 대한 승소 판결에게 강제 집행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신의치에 위반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 의미가 위에 거와 연결되는 거죠. 그죠? 여튼 그런 정도 정리하시고 또 아직도 그 의문나는 점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예, 이제 미리 그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법관의 제적 기피, 회피. 그래서 이 을이라고 하는 애가, 또 누구랑 친해요? 고등법원 부장판사랑 되게 친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친했기 때문에 항소심 변론 종교로, 여기서 그 사회적으로 항소심 변론 종교로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자 A가 기피 신청을 하였으나 해당 다른 법원 합의문은 기피 신청을 각하하고 B는 항소 기각 판결하였다. 이에 A는 기피 사유는 정당하며 각하 결정 받아줄 수 없다는 이유로 대법원에 즉시 항고하고자 한다. A가 구제받을 수 있는지 검토하시오. 일단 구제받을 수 있는 검토하려면 이게 기피 사유가 되냐 안 되냐를 따져줘야 돼. 그죠? 기피 사유가 되는지 안 되는지 따져줘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럼 일단 기피 사유가 돼야 뭐 구제받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기피 사유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돼? 문제의 소재 기피 사유가 되냐 안 되냐 이거에 대한 논의를 하고, 그 다음에 크게 의미에서 불복 절차를 써줘야 돼요. 불복 절차에 대한 기본적인 논의를 이제 항고 문제가 들어가는 거고, 왜냐면 이건 소가 아니야. 기피 사유에 관한 논의가. 그럼 이제 이건 즉시 항고 사유가 될 수 있는데, 즉시 항고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지금 여기 불복 절차할 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변론 종결 전이냐 변론 종결 후냐가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변론 종결 전에 이게 가능한 거지, 변론 종결 후에는 이 기피에 대한 논의가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판결만 남았으니까. 따라서 이거에 대한 즉시 항고를 하더라도 뭐 하는 거? 기각할 거냐 각하할 거냐의 문제잖아요. 이제 구제의 방법이 없으니까 기각이 아니라 어디가? 각하로 그 항고의 이익이 없기 때문에 뭐 이런 논의를 하면서 결론을 4번으로 할 건지 5번으로 할 건지 요 논의를 얼마나 폭넓게 하냐가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15점짜리란 말이에요. 15점짜리. 그 15점짜리인 경우에는 목차가 제가 4 내지 5까지 가라. 5까지. 그럼 여기서 지금 불복 절차를 기본적으로 설명해주고 여기다가 구제 여부 혹은 항고 이익이 있는지 여부 이런 얘기 좀 써주든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그에 대한 의미가 어떤 건지를 따로 써줘야만 이 출제의도 10점, 15점이나 20점에 대한 논의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차를 잘 보시면 기피 인정 여부에 대한 논의하고, 그 다음에 7페이지에 보면 기피 방법이 뭐냐라고 하는 방법이 뭐냐. 방법이라는 건 즉시 항고가 하는 건데, 그러니까 즉시 항고를 하더라도 즉시 항고는 이 사유가 있을 때 이거에 대해서 7일 이내에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즉시 항고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항고와 또 재항고는 달라요. 그죠? 항고는 1심 법원에서 고등법원 하는 거고, 재항고는 누가? 항고법원에서 대법원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기 하는 게 즉시 항고이자 재항고가 돼버려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지? 고등법원에서 하는 항고라면 고등법원에서 했은 거니까. 그러니까 즉시 항고가 재항고가 돼버려요. 재항고. 근데 재항고를 받아줄 거냐? 이 논의가 재항고 사유 전부 해가지고 재항고 기각 결정이냐 재항고 각하 결정이냐인데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8페이지에 보면 양가로 3번 보세요. 재항고 기각 결정에서 기피 신청에 불구하고 본안 사건에 대한 종고 판결이 선고되어 기피 신청에 대한 재판할 이익이 소멸하였으므로 기피 신청을 각하한 항소심 결정은 정당하고 달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 위반이 있다 보기 어려워 재항고를 기각한 것이다. 그래서 이걸 각하한 걸 가지고 다시 또 뭐 한 거예요? 재항고 했잖아요. 그죠? 각하한 걸 가지고 재항고했고 즉시항고한 거 즉시항고. 즉시항고가 재항고가 돼버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더 이상 구제할 필요가 없네?
구제할 수가 없네. 그러니까 뭐예요? 재항고 기각 결정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요 항고 문제는 이런 데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세요. 이런 데 어려워하고 항고가 이때 한번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보시면 기피 사유가 인정되지만 즉시 항고가 재항고로서 인정된 경우라도 재항고 법원은 기피 신청의 재판에 대한 이유가 없다 보아 재항고를 기각할 것으로 구제받을 수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질문. 벌써 한 문제밖에 안 했는데 지금 거의 빨리 갑시다. 그 다음에 문제 2번. 문제 2번을 보면 토지 소재지가 제주예요. 그죠? 그래서 제주로 뭐 하기 위해서 합의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제주 지방법원으로 합의관할한 거는 전속적 합의관할이라는 건 누구도 이거는 당연히 이제 합의관할 문제 들어가면 가장 우선하는 게 먼저 전속적 관할 합의가 의미가 뭐냐? 부가적 관할 합의냐? 전속적 관할 합의냐 해가지고 우리 법원 판례 태도가 뭐야? 법정 관할 중에 하나를 관할 합의를 하게 되면 뭘로 보는 거예요? 전속적 관할 합의로 보는 거예요. 제주지방법원의 전속적 관할 합의다. 뭐 이런 거는 이런 거 가지고 막 부가적 합의설, 전속적 관할 합의설 막 주구장창 쓰는데 너무 기초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연말 써주고. 그럼 문제는 제주지방법원이 당사자에게 현저한 비용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으로 이송하였다. 대전지방법원이 다시 이 사건을 제주지방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는지 검토하시오. 일단 제주지방법원이 대전지방법원을 이송하는 게 적법하냐의 문제가 논의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35조, 그러니까 제주지방법원이 대전지방법원을 이송하는 것 자체는 어떤 의미야? 34조 1항의 위반에 대한 이송이에요? 아니면 35조? 편의이송이잖아, 편의이송. 그러니까 편의이송은 가능하냐인데 전속관할에서는 편의이송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속적 관할 합의가 그러면 편의이송이 아니, 전속적 관할 합의가,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전속적 관할 합의가, 전속 관할이 아니에요.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35조가 적용되려면 요건 임의 관할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전속 관할은 34조만 적용, 34조 1항만 적용되는 거고 35조는 임의 관할에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따라서 35조에 대한 편의이송을 하면 안 돼. 뭐가? 전속적 관할 합의를 전속 관할을 본다면. 근데 잘 생각을 해봐. 전속적 관할 합의를 임의 관할 본다면 당사자들이 전속적 관할 합의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지. 잘 생각을 해봐. 법원이 지들 마음대로 막 편의이송해버리면 당사자들이 전속적 관할 합의할 이유가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논란이 생기는 거야. 35조 특히 단서에. 전속적 관할 합의인 경우에 이게 안 되니까. 그래서 전속적 관할 합의를 35조 단서가 적용된 전속적 관할 합의로 볼 거냐? 전속적 관할로 볼 거냐에 대해서 두 가지 학설이 있어요. 긍정설하고 부정설이 있는데 특히 절충설. 요게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뒤 판례를 아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11페이지에 보면 판례는 뭐예요? 공익적 이유로 한 편의성. 원래 전속적 관할 합의가 35조 단서에 원래는 임의 관할이니까 당연히 인정이 되는데 다만 우리 판례는 뭐예요? 그건 공익적 이유로만 가능한 거고 사익적 이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공익적 이유는 뭐예요? 현저한 지연. 우리 민사소송법에서는 비용은 아니야. 뭐가 중요해? 지연이야, 지연. 비용하고 지연이 있으면 지연은 공익적 이유, 비용은 당사자들의 사익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죠? 일부러 여러분들 혼동하라고 뭐 현저한 비용이라고 일부러 그렇게 써놨어요. 현저한 지연으로 하면 공익적 이유야. 비용은 뭐가 돼? 비용은 사익적 이유예요. 그러니까 판례에 따르면 이거는 편의이송하면 안 돼. 전속관할 위반이 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관할 이송은 적법에 부적법에? 부적법에. 무슨지 알겠죠? 그러면 1번 문제 소재, 2번 전속적 관할 합의 여부가 이게 중요하고, 세 번째가 뭐가 돼요? 세 번째가 이게 관할 위반이냐, 관할 이송의 위반이냐, 요 논의가 되는 거고, 네 번째가 뭐예요? 그러면 구속력이 생기느냐, 기속력 생기느냐, 결론. 관할 위반이 되었다 하더라도 수이송법원은 거기에 구속돼 안 돼? 또
또 거기에 구속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차는 쟁점의 정리, 전속적 관할 합의 여부, 그 다음에 관할 이송 위반 문제 생겼어요.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송 위반이 돼요. 위반된 이송이야. 그렇지만 위반된 이송이라 하더라도 소유정 법원은 거기에 구속이 돼, 안 돼? 구속이 된다. 결론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목차도 보면 35조 단서 이송 결정이 기속력 인정되느냐? 그래서 전속관할 위반에 대한 이송 결정, 전속관할 위반에 의한다 하더라도 수의송 법원은 기속력이 생긴다는 게 우리 기본 그 판례니까 그럼 다시 이송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송할 수 없어야 되겠죠. 결론적으로. 그죠? 이렇게 요 문제가 지금 요 2번에 1번 문제가 관할 합의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예요. 그리고 이 문제를 정확히 알고 있느냐 없느냐가 여러분들이 이 관할 합의, 특히 합의 관할 문제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되니까 이 문제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죠? 꼭 한번 정리를 좀 해보시라. 아주 의미 있는 문제가, 이런 문제가 되게 좋은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니까 꼭 한번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하시기 바란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병은 갑을 제주지방법원에 2억 원의 양수요금 청구소를 제기하고 이 소송 절차 중에 추가로 1억 원의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였다. 그럼 뭐예요? 관련 재판적 인정돼, 안 돼? 동일한 당사자의 동일한 청구니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인정이 되는 걸 봐요. 제주지방법원은 갑이 제기한 두 개의 소송에 대해 관할권을 가지는지 설명하시오. 그럼 뭐 관련 재판적 인정하자는 얘기니까. 그죠? 특히 여기서 병이 뭐 한 거야? 갑의 청구를 의뢰 청구를 받아왔으니 여기서 하나 더 들어가는 게 뭐예요? 합의 관할의 승계 문제죠. 그죠? 이런 정도는 아주 기초적인 문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목차가 어떻게 나와야 돼? 문제의 소재. 2번 합의 관할 승계 여부. 3번 관련 재판적. 탁탁탁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잘 생각을 해봐. 그죠? 이렇게 머릿속에 탁탁탁 이렇게 빨리 실전에 들어가서 이 정도가 돼야 여러분들 65점 넘어가요. 이거 목차는, 그 대목차가 잡혀지고 그 소목차 그러면 합의 관할의 승계 여부 하면 합의 관할의 기본적인 논의를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 놓고 승계 여부에 맨날 하잖아. 물권적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 좀 써주고. 그러니까 채권적 청구권이야, 물권적 청구권이야. 채권적 청구권이니까 승계. 그거 하나 목차. 그 다음에 관련 재판적 25조. 동일한 당사자의 동일한 청구니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우리 판례는 뭐 인정해줘요. 관련 재판적 인정해주는 게, 안 그러면 따로 해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소송상 의미가 없는 의미가 되겠어요. 웬만해서 우리 판례가 다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다 인정해준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런 거는 제가 여러분 구두로 설명했지만 구두로 설명할 때 머릿속에 그림이 어느 정도 착착착 이렇게 나와야 돼. 그 정도가 돼야 여러분들이 실력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죠? 이런 거,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담아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그 다음에 문제 3번 갑시다. 언제든 질문하세요. 이해 안 되는 거. 문제 3번은 최신 판례라고 하기도 좀 얼마 전에 있었던 판례. 이게 언제적 판례냐면 2020년도 판례 선표권 침해 문제긴 한데, 여러분들 그 논의가 특허 소송이라는 게 있고 특허 침해 여부예요. 침해. 그죠? 침해 여부란 말이에요. 요 침해 여부와 손배 청구 있죠. 손배 청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손배 청구는 요거는 민사소송이야. 민사소송. 특허 침해 소송은 뭐가 돼요? 이거는 특허 소송이야. 침해 여부가 따져주는 거니까 24조가 적용되는 거예요. 근데 손해배상은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특별히 24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어요. 그러나 요 두 가지 소송이 합해지면 이때는 뭐가 돼? 무조건 어디로 가야 돼요? 무조건 특허법원을 전속관할을 하고 있어요. 특허 침해 소송과 그에 관련된 특허 소송은 무조건 특허법원 전속관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대전 고등법원으로 가면 안 돼. 대법원으로 갔다 하더라도 다시 그걸 어디로 돌려보내야 돼? 당연히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내야 되겠지. 그죠? 특허 침해와 혹은 상표권 침해와 그거에 대한 손해배상은 어디를 전속관할을 하니까? 어디를 전속관할을 하나요? 특허소송은 특허법원을 전속관할을 하잖아. 거기에 전속관할에 뭐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손해배상 청구까지 같이 들어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1번 문제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판례를 좀 충분히 좀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대법원에 상고했어요. 그럼 대법원은 관할 위반을 발견한 경우 어떻게 하겠어? 직권으로 이송시켜야 되겠지. 그리고 그 상급법원, 하급법원에 대한 구속력이 생겨 안 생겨? 생기고 가끔 이걸 1심 법원으로 보내야 된다고 하는데 그 1심 법원은 그러니까 손해배상 청구 같은 경우에 어느 법원에서 상관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고등법원은 반드시 어디서 해줘야 돼? 특허법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어디로 돌려보내줘요?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내줘야 돼. 일단 그러면 이런 문제는 당연히 관할위반 문제를 따져줘야 돼, 안 따져줘요? 관할위반 다 따져줘야 되겠지, 그지? 그래서 특허 사건에 전속관할 위반 문제가 생겨요, 그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특허 소송에 관한 관할 집중이나 전속관할 문제는 24조에 따라서 서울중앙지방법원 고등법원에 있는 어디로 해야 돼? 지방법원을 해야 되니까 청주지방법원은 원래 안 돼요. 그래서 그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한다 하더라도 요 침해 소송은 관할 위반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간과하고서 어디로 올려보냈어? 고등법원 올려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등법원 올려보내고 나서 다시 또 이게 어디까지 간 거예요? 대법원까지 간 거예요. 그럼 대법원에서는 그럼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 당연히 다 어디로 돌려보내야 되겠어요? 관할 위반을 해서 특허법원으로 다 돌려보내야 되겠지. 그죠? 그래서 목차를 보면 14페이지에 보면 특허 사건의 전속관할 문제와 그다음에 전속관할 위반에 대한 특허법원 이송 문제인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손해배상 문제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는 민사소송이어서 직접적인 관할 문제는 안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 특허 침해 소송하고 같이 연결될 경우는 그걸 전속관할 어디로 해? 특허법원을 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돌려보낸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문제 2번 질문. 문제 2번 바로 할게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돼. 근데 이 문제는 여러분한테만 내요. 내가 다른 데는 법무사나 변호사 할 때 이런 문제 안 내. 꼭 여러분한테 근데 언제 그거 나올 수 있어요. 제가 볼 땐 반드시 나옵니다. 내년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합격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마 이런 문제 처음 풀어보기 때문에. 근데 최소한 여러분들은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 왜냐면 이건 특허법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특허법에서도.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지? 2번 문제를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 거듭 얘기해서 24조 특허소송, 특허 관련 사건은 전속관할이 아니에요. 이거 전속관할이라니까? 24조 1항이 있고 2항이 있는데 이때 전속관할이지만 두 곳 이상의 전속관할이 생겨요. 이거 뭐래요? 선택적 중복관할이라고 그래요. 선택적 중복관할이어가지고 선택적 중복관할이라 하더라도 전속관할은 서울중앙지방법원하고 고등법원에 있는 각 지방법원이 뭐가 가지고 있어? 전속관할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다른 법원 안 돼. 그렇지만 그 중에 이런 법원들은 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속관할이지만 선택적 중복관할이라고 얘기한다. 그런데 그럼 되게 중요한 게 그러면 다시 가. 법정관할 있고 거동관할 있는데 합의관할하고 변론관할 중에 합의관할, 변론관할에서 여러분들이 알아둘 건 이건 어디에서만 인정되는 거요? 이민관할에서만 인정되라고 했잖아. 내가 기초 GS 할 때 내가 여러분한테 뭐라 그랬냐면 특히 관할 들어가면 뭐라 그랬냐면 우선 나눠주는 게 전속관할하고 임의관할을 우선 나눠줘라. 관할 볼 때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관할은 뭐와 뭐를 기본적으로 나눠줘야 돼? 전속관할하고 뭐하고? 임의관할하고 무조건 나눠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거는 전속관할에 임의관할이야. 전속관할이지. 그러니까 합의관할에 정리가 돼, 안 돼? 안 되지. 변론관할도 인정이 돼, 안 돼? 안 되지. 그리고 합의관할도 인정 안 되고 변론관할도 인정이 안 돼요.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목차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지는 뭐 뻔하잖아요. 그죠? 1번 문제의 소재, 2번 특허소송 이 사건 자체가 전속관할 여부, 3번 변론관할하고 임의관할, 특히 거동관할에서 이게 전속관할 인정되는지 여부, 4번 결론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지? 이해되죠, 그죠? 그래서 전속관할 여부, 변론관할하고 임의관할이 인정되는지 여부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안 돼? 전속관할이니까. 아주 기본적인 건데 이런 데서 여러분들 실력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간단하지만 이런 거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기 바란다. 이해됐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목차도 제가 어떻게 했냐면 목차도 특허소송, 그 다음에 관할 위반을 위한 이송 신청,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안 되는 거.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앞에 이성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그 특별항구 인정 여부가 논의가 되는데 이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 답안지 쓴 거 보고서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잠깐 착각했는데 관할 합의 효력은 내가 얘기했어요. 그죠? 전속 관할. 그리고 이거에 대한 다툴 수 있는 방법. 전속 관할에 대한 이성 신청은 인정돼 안 돼? 안 되잖아요. 그죠? 그거에 대한 기각 결정에 대해 다툴 수 있어요? 없어요? 다툴 수 없어요. 그죠?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17페이지에 보면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 해가지고 이거는 제가 여러분 다음 시간에 여러분 답안지 보고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고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이제 4번 바로 할게요. 네, 문제 4번은 또 관련 재판적 한번 안 할 수 없어요. 그죠? 관련 재판적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문제들, 물론 관할 문제 중에 토지 관할 같은 거 따져주는 것도 가장 기초적인 걸로 할 수 있는데, 그건 제 사례집 보면 토지 관할 따져주는 건 아주 센 기초예요, 센 기초. 그거는 따로 여러분 공부하시고,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정도 진도별로 나갔을 때, 이 정도 문제들은 반드시 깊이 있게 공부를 좀 하시고, 특히 그 관할에 관한 거는 절차적인 거잖아요. 그죠? 절차적인 거를 다툴 수 있는 거는 주로 항고, 제항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기회에 이것도 좀 잘 알아두시고요. 우리는 안 나왔는데 다른 데는 다 나왔어요. 이 항고, 제항고 문제가 다른 시험에 다 나왔기 때문에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합니다. 다른 데 다 나왔는데 우리만 안 나왔다. 그러면 또 나온다네요. 또 나온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죠? 그런 문제들이 어떤 문제들이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 어떤 문제라고 했어 내가? 예비적 병합 문제,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 문제 있잖아요. 다른 데 다 나왔는데 우리는 안 나왔다고 내가 얘기했었고요.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 그러니까 자꾸 말씀드립니다. 그죠? 다른 데, 그러니까 또 올해 또 뭐예요? 제가 기억나실 거예요. 그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예비적 반소 같은 경우에 다른 데는 다 나왔는데 우리는 안 나왔다. 내가 이런 얘기 몇 번 했어요. 자, 한번 제 강의 이 얘기했다고 되돌려보진 않겠지만, 저한테 강의 들은 사람은 제가 이런 멘트, 다른 데는 다 나왔는데 우리는 안 나왔다. 이런 멘트는 거의 아주 위험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그런 얘기 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항고, 제항고 문제 있잖아요. 이건 다른 시험은 다 나왔어요. 근데 우리만 안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이런 걸 한 번씩 제가 일부러 그래서 이런 문제들 여러분 어려워하는 거 알지만 한 번씩 검토해보라고 지금 내고 있는 겁니다. 그죠? 지금 봐야 돼. 안 그러면 언제 볼 시간이 없어요. 그 다음에 문제 4번.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그죠? 관련 재판정. 관련 재판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주관적 병합 문제하고 객관적 병합 문제하고. 그러면 이거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문제의 소재에서 주관적 병합에 대한, 그 다음 세 번째 객관적 병합에 대한, 네 번째 그 구속력, 다섯 번째, 그러니까 요걸 빨리 써줘야 돼. 주관적 관련 재판적이니까. 관련 재판적은 25조야, 25조. 1항하고 2항 있잖아요. 그죠? 1항이 2항, 요거 각각 요걸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제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무엇을 물어보고 있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갑이 공사하면서도 병도 공동 도급, 을과 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는 갑하고 병하는 공동 도급 계약이니까 관련 재판지 인정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겠지. 기본적으로 수급인 을에게 공사당 2.5억 원씩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을은 갑에게 1억 원, 또 다른 정에게 2억 원을 각각 대한 일이 있다. 그 을은 부산지방법원 갑, 병, 정을 공동 피고로 해요. 을이 갑, 병, 정을 공동 피고로 하면 병, 정을 공동 피고로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즉 갑을 상대는 공사대금 5억 원과 대여금 1억 원. 그러면 여기서 공사대금 5억 원도 상관없어요. 그죠? 2.5억이니까 이게 다 해도 어차피 저기 같이 하는 거니 5억 원하고 공사대금 5억 원하고 1억 원. 그럼 이건 둘이 관련 재판적 인정돼 안 돼? 이거는 객병이잖아요. 객병. 그럼 이거 인정돼야 안 돼요? 빨리 찾아내야지. 그지? 그 다음에 병을 상대로는 공사대금 지급을 구하면서 정을 상대로는 우위 대여금 2억 원. 얘 둘이 인정돼 안 돼? 이거 인정되지. 근데 요거하고 얘하고는 요 공사대금하고 얘에 대한
대여금 청구는 이건 인정이 안 되겠지, 그지? 그럼 갑, 병, 갑, 정일 때 요거에 대한 거 하나 따져줘야 돼요, 그죠? 객관적 병합 문제 하나 따져주고, 그럼 갑병하고 갑정하고 이거 따져줘야 되겠지. 그래서 갑의 5억과 1억은 객관적 병합 인정되는 거예요. 그다음 갑병하고 갑정, 이렇게 갑병하고 갑정하고 근데 이거는 25조 2항의 관련 재판적 인정돼요. 그러나 이거는 인정이 안 되네, 그지? 왜냐면 대여금 청구하고 공사대금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요거에 대한 지금 목차를 주관적 병합 하지 말고 관련 재판적, 객관적 병합, 그 다음에 주관적 병합에 대한 관련 재판적에서 요걸 따로 여기다 써주고, 그 다음에 갑병, 갑정은 여기다 따로 써주고,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 놓고, 기속력, 신청, 이송 신청권 행사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송 신청권에 대해서 법원에 거기에 대해 구속력 있어, 없어? 그럼 이거에 대한 구속력 인정되는지 따로 따져줘야 되고, 이송 신청권 인정되면 인정돼주는 거고,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이송 신청 여부 이렇게 됩니다. 그죠? 이송 신청 여부. 그리고 결론. 그렇게 해서 공사대금에 대한 객관적 병합. 그래서 목차 2번은 주로 객관적 병합에 관한 문제만 써주고요. 그죠? 근데 목차 3번은 뭐야? 갑병, 갑정이 되는 거예요. 갑병, 갑정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병은 인정되는데 갑정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송 신청. 이송 신청권과 34조 1항은 인정이 안 되지만 34조 2항은 인정이 된단 말이에요. 관할 위반은, 그러니까 관할 위반이라는 건 34조 1항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관할 위반을 가지고는 인정하면 안 돼. 이송 신청권이 안 돼요. 그냥 이송 신청하는 건 상관없는데 관할이 위반됐으니까 이송 신청해 주세요 하는 건 몇 조를 신청한다는 거요? 34조 1항이잖아. 그럼 34조 1항은 돼요, 안 돼요? 이송 신청권 있어, 없어? 없잖아요. 이건 기초 중에 기초예요. 그죠? 생기초 중에 생기초란 말이에요. 다시 한번 목차. 빨리 이런 걸 여러분들 머릿속에 되게 복잡하지만 문제의 소재. 그 다음에 객관적 병합에 대한 관련 재판적 문제. 그 다음 세 번째가 주관적 병합에 대한 관련 재판적 문제. 그리고 네 번째 이송 신청권 문제. 그리고 결론. 이렇게 이제 내주는 겁니다. 그러면 객관적 병합에 대한 것은 공사대금하고 그 다음에 대여금 청구. 요 주관적 병합은 갑하고 병하고의 문제. 그럼 갑하고 정하고의 문제잖아요. 그지? 요걸. 여러분들 얼마나 이걸 잘 따져주느냐가 중요한 거네. 그지? 여기다가 이걸 하나를 묶어서 상관없어요. 관련 재판적 일반적인 거 써주고 다시 목차를 객관적 병합, 주관적 병합 나눠가지고 해도 상관없어. 그렇지만 점수에 관한 논의도 있고 그리고 요거 논의가 좀 많잖아. 뭐가? 갑하고 병하고 갑하고 정하고의 논의가 좀 많기 때문에 이걸 따로 목차를 잡아줘도 돼요. 그건 여러분들의 서술적인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런 거 빨리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두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 이해되셨죠? 그죠? 그런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질문. 이해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네. 그리고 또 한 번 얘기지만 중목차. 요 안에 제가 지금 설명하면서 중목차까지 안 달아줬는데 내가 이걸 왜 구체적으로 안 달아주냐면 이거는 서술하는 자가 내가 이건 이렇게 구성하겠습니다 해서 써보면 돼. 근데 이렇게 중목차 한다 하더라도 이 내용 자체는 이미 여기 네이밍이 있어, 없어? 객관적 병합의 관련 재판적, 주관적 병합의 관련 재판적, 여기다가 공사대금과 대여금 청구에 대한 관련 재판 이렇게 써도 되고,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고 그 안에 구성하는 것도 없이 어차피 똑같겠어, 안 똑같겠어? 기본적으로 같이 가겠지. 누구나 다.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쓴 답안지가 그냥 나는 이렇게 쓰겠다는 거지.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쓰라는 건 아니야. 그러나 이런 내용은 반드시 들어가줘야 돼, 안 들어가줘야 돼? 반드시 들어가줘야 돼요. 누가 자꾸 자꾸 얘기하는데 올해 채점 오류가 있지 않냐고. 어떤 미친놈은 문제가 오류가 됐다고 또 누구 얘기 듣고 소송까지 했대도 내가 미친놈이라고 그래, 미친놈이라고. 문제가 오류가 있을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채점에 오류가 있을 수가 없어요. 오류가 있다 하더라도, 1인지상, 만인치, 잘못했다. 왕의 행위는 무오류야. 채점자의 행위도 무오류예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3명이 들어가서 3명이 똑같은 시각을 가지고 보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나 다른 시각이지만 채점은 다른 시각이지만 같은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이상한 놈들이 채점이 잘못됐다고 뭐 점수를 퍼줬다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어. 그 미친놈들이지. 그런 거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 그래서 채점자가 3명이잖아. 내가 애당초 나한테도 욕하잖아. 내가 역대급으로 싣고 막 압도적인 승리가 필요하다고 점수가 그래 막 미친놈이라고 나한테. 내가 이제 얘기해. 내가 왜 미친놈이야? 내가 분명히 얘기했잖아. 이거 문제 쉬운 거라고. 점수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보다는. 그렇지만 많이는 안 올라갈 거라고. 내가 얘기했어요. 57일 때 내가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문제가 어렵지만 점수는 나올 만큼 나올 것이다. 내가 얘기했어요. 왜냐면 그 정도 수준이 예전에 나왔으니까. 올해가 조금 쉬웠다 그랬잖아, 내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점수가 쉬웠다고. 그랬더니 막 안 쉽다고 막. 그거 안 쉽다고 그러면 나를 욕을 하고 그래요? 나 참 억울해가지고 내가 이쯤에 가서 생각하니까 내가 진짜 억울한데. 네, 또 한 번 얘기합니다. 그죠?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고, 안 웃기면 말고요. 어쨌거나, 또 한 번 얘기하지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요 서술하는 거는 요 내용에 관한 거일 뿐이지, 요 목차일 뿐일 필요는 없어요. 그냥 목차를 구성하거나 그 서술하는 건 각자에 뭐가 있는 거예요? 스타일이라는 게 있고, 각자의 중요성이라는 게 있고, 그러나 내용은 같아야 돼, 안 같아야 돼? 같아야지. 그러나 요 내용이 틀리면 안 돼. 요거는 이렇게밖에 나올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잡아낼 줄 알아야 돼. 이런 걸 잡아낼 줄. 그리고 기본적인 실력을 통해서, 그러니까 난 그래가지고 내가 욕하잖아. 그러니까 외워서 쓰는 놈들. 욕한다고요. 그리고 역시 아마 어디 특강에서 오는 교수들한테 그런 얘기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답을 외워서 쓰는 거는 점수 안 줘요. 그런 얘기 안 해요? 할 거예요. 답 외워서 쓰면 점수 안 준다고. 자기가 이걸 어떻게 생각했는지 논리적으로 썼을 때 이게 점수가 들어가는 거지, 외워서 쓰거나 이러는 거는 절대 점수가 안 된다니까. 만약에 여러분 생각했던 것보다 점수가 안 나왔다는 거 딱 하나밖에 없어. 그냥 암기해서 쓴 거. 그리고 자긴 잘 봤다고. 이러면 점수 안 나온다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죠? 이거는 만고의 진리예요. 사례 시험에서 내가 만고의 진리라 그랬잖아. 외워서 쓰지 말라고. 그럼 절대 안 나온다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답잖은 얘기, 말도 안 되는 얘기, 채점, 5채점이니, 그 미친놈들이지. 그거 해서 뭐 할 거야? 이미 떨어졌는데. 빨리, 그럼 뭐가 잘못된지 빨리 알아야지. 뭐가 잘못된 거야? 자기 생각, 자기 논리를 가지고 문제를 파악하고,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이 문제의 쟁점을 잡아서 서술해서 자기만의 답안을 쓸 것이냐. 여기에 채점이지. 여기에 핵심이 있다고 내가 누차 얘기하잖아요. 거듭 말하지만, 그죠? 예. 여기 얘기하고. 문제 2번. 문제 2번은 5억에 5억. 요번에 바뀐 거야. 그죠? 5억 초과야. 5억 초과를 해야 뭐가 돼? 합의부 사건이야. 5억까지는 어떻게 돼? 5억까지는 단독 사건이야. 그럼 여기다 5억에다가 500만 원을 더한 거잖아. 500만 원. 그 문제에서 보면 이거 흡수의 원칙이란 말이야. 흡수의 원칙. 흡수의 원칙이라는 건 이거 하나의 단일 청구란 얘기 아니야. 하나의 단일 청구란 얘기지. 소송물이 별개라 하더라도 법원은 이거는 별개의 청구를 안 본다는 거예요. 그냥 5억 원 안에 있다라고 본다는 얘기예요. 문제에서 그렇게 해줬잖아. 여러분 오해할까봐 내가 법원에서 그걸 단일한 5억 원으로 봤다. 그러니까 단독 사건이다 라고 본 거 맞아, 안 맞아?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 사무관한 규칙, 이거는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흡수 원칙에 따라서 단독 사건 맞아요. 그러면 합의부로 가야 돼, 안 가야 돼? 합의부로 가야 되는데 합의부에서 이걸 갑자기 5억 5천으로 바뀌었어. 그러면 이때는 뭐가 돼요? 고등법원 사건이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미 단독 사건에서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서 관할 항정이 생기는 거예요. 신급의 원칙에 따라서 관할 항정에 따라 그대로 올라가야 돼. 여기서 확장시켰다 하더라도 관할 항정 원칙상 이거는 신급이 변화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목차, 문제의 소재 2번 사물 관할, 이게 단독이냐 아니냐 여기서 흡수 원칙 써줘야 되겠지. 흡수 원칙. 그
그 흡수원칙이라는 말이 뭐예요? 하나의 단일 청구로 본다는 얘기가 그냥 5억 원 사건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5억 500만 원이 아니라 그냥 5억 원으로 본다. 맞아, 안 맞아? 맞다. 그래 놓고 그러면 두 번째, 고등법원으로 이송하는지 안 돼. 안 돼. 왜냐하면 흡수의 원칙에 따라 1심 법원이 단독 사건이 1심 법원이 뭐 이상 1심 법원이 무조건 단독 사건 이상 무조건 그건 어디로 가야 돼? 합의부로 가야지. 왜 갑자기 고등법원으로 가? 그럼 관할 위반 문제가 생겨요. 왜냐면 관할 항정의 원칙이 생기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심 법원이 고등법원 1심 법원이 단독 사건이 난 무조건 그건 어디로 가야 돼? 무조건 관할 항정의 원칙이라는 게 그런 뜻이에요. 한 번 단독 사건은 영원한 단독 사건이다. 안 그럼 관할 항정이란 말이 있을 필요가 없지. 갑자기 고등법원을 가버리고 그러면 그 관할 항정이란 말 어떻게 생겨? 안 되잖아요. 33조가. 그죠? 그러니까 무조건 단독 사건은 무조건 2심은 어디로 가야 돼? 신급 관할 원칙상 무조건 합의부로 가야지. 거기에서 갑자기 5억 5천만 원으로 바뀐다 그래가지고 고등법원 사건이 되는 게 아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 안 된다. 그래놓고 결론. 그리고 여기다가 얼마나 쓸말이 많아. 여기다 여러분 주구장창. 그러면 점수와 그다음에 문제의 태도와 그러니까 문제의 흐름에 따라서 여기서 얼마만큼 내가 써야 될지를 기본적으로 써줘야 돼요. 나만큼 쓸지 여러분들이 그거는 노트 내가 정리한 만큼 쓸지 그거는 여러분들이 영역이야. 영역. 그러니까 내 건 참조해서 쓰라는 얘기고 내 것만큼 쓸 수가 있겠어. 난 책 보고 했는데 내가 거짓말하나. 내가 책 보고 쓸 때 이거 어떻게 써? 워드 치면서 내가 책 보고 하지. 내 책 보고 내가 드래그해서 갖다 붙이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거 맞는 거. 내가 이거 하면서, 나도 수험자야. 나 이렇게 써. 거짓말. 그러니까 그런 강사, 그런 교수가 어딨어, 세상에. 이밖에 어떻게 했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 이게. 그지? 그럼 여러분들 요거에 맞게 얼마나 쓰냐? 그 연습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이만큼 쓰겠다라고 연습을 하는 게 가장 좋은 거고, 그러니까 평소에 실력이 있으면, 평소에 이 정도 실력이 있으면 이만큼 쓸 수 있겠어, 없겠어? 있겠지, 당연히. 그지?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빨리 그때 그만큼 암기라든지 이해를 폭을 넓혀놓으면 답안지도 좋아지는 거예요. 무슨 이해되죠? 그죠? 그리고 쓰면 돼. 내가 이 시간에 항상 이렇게 대목차만 잡아주는데, 대목차만 잡아도 여러분들이 그 내용 속에 중목차 혹은 소목차까지 어떻게 할지를 빨리빨리 머릿속에 착착착 이거를 빨리 해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 실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정도 해줘야 여러분들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내가 가끔 얘기해. 혼이 담긴 불화라고. 혼이 담긴 불화를 쳐줘야 돼. 그럼 여기다가 뭐 같은 것은 사물관할에 대한 규칙 해놓고, 매덕 사건 해놓고, 여기다, 흡수의 원칙. 그리고 사안의 경우, 이렇게 그 자연스럽게 나올 거 아니야, 이렇게. 그죠? 그 빨리 여러분들이 그걸 연습을 해보란 말이에요. 그죠? 여기까지 질문. 예, 이게 지금 사례 문제가 실전지에서가 1시간 한 20분 동안 쭉 풀어야 되고, 오늘 좀 여러 가지 또 여러분 하고 했기 때문에, 예, 좀 빨리 왔는데, 언제든지 질문 환영합니다. 그죠? 그리고 채점은 다시 목요일날 제가 하면서 오늘 하나 더 보기로 했던 거는 그날 보기로 하고, 제가 새로운 사람도 있고 해가지고 다시 또, 목요일날은 당사자만 주구장창 보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쭉쭉 이렇게 나가서 여러분들 하시면 웬만큼은 여러분들이 정리하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